네, 오늘 길담에서 여는 북콘서트 우석영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않아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석영 선생님 소개는 요 책, 오늘 요번에 신간, 불타는 지구를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책에 간략하게 우석영 선생님 소개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석영 선생님이 아마 두 번째 정도의 자기소개와 삶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영 선생님은 철학하는 사람, 탈근대 전환연구자이시면서 작가,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R에서 출판, 연구공동체, 탄현제 등등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문화원 등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저서와 번역 서적들을 써내시고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중심에 서서 특히 탈성장에 관한 많은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도 하시고 또 스스로 자기 책도 쓰시는 지금 기후운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저술가라고 생각이 합니다. 선생님, 그럼 자유롭게 좀 소개해 주시고 순서 발표 나가도록 하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분 안 계셔가지고 잘 들리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이태원 집회,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한 집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지난주 토요일이죠. 있었던 150명이 넘는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잠깐 목련 좀 하고 앉아서 할까요? 네, 잠깐 앉아서 잠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괜히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전에 준비를 했던 거라 또 진행을 해야 돼서요.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북토크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강연해라 막 이렇게 판을 깔아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제목이 동물과 만물 색다른 이야기이고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 우석영의 행적,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에 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것도 있고 못 실린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책에 선정된 작품들은 굉장히 그 한정된 거여서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로운 대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어두운 얘기인데 비인간 동물에 대한 지배의 문제,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의 비인간 동물의 문제,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총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해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법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의 개정 관련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려면 사람들의 감성이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동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또 갖고요. 그 다음에는 그 관점에 대한 저의 관점, 저의 답변으로서 6번 보시면 되게 이상하죠. 동물의 권리 좋은데 식물의 권리는, 그러면 산의 권리는, 박테리아의 권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연필의 권리라는 말은 되게 희한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이상한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5번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짧게만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선생님께서 과찬의 말씀 해주시면서 미술, 예술 이런 거를 생태 쪽하고 같이 하시는군요 하셨는데 일종의 오해에서 나온 말씀이시고 그만큼 제가 미술에 빠져서 살아온 사람이고요. 지금도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 첫 작품이 낱말의 우주라는 건데 해외에 있을 때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부제가 말에 숨은 그림, 오늘 되면 철학인데 그래서 회화 작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그라피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선정한 것들인데 2011년도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2015년도에 나온 거 책인데 이것도 미술 산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까지 쓴 어줍잖은 그 저술 중에서 가장 어줍잖은 저술이거든요. 가장 대충 쓴 건데 유일한 세종도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예. 그러니까 가장 대강 썼는데 가장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힘을 주고 쓰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쓴 낱말의 우주 이런 거는 다 싫어하고 하는데 힘을 뺀 이런 책을 좋아하시고 하여튼 이것도 미술 산문집인데 세종대소에 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속 미술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낸 책인데요. 일종의 이렇게 판형이 돼 있는데 제가 애초에 기획했던 거는 화집이거든요. 근데 화집과 일반 단행본의 중간 형태로 애매하게 나온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화집으로 동물 화집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 해서 뭐 해외에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없어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2탄으로 동물 플러스 지구 미술관을 연재한 산문을 모은 그 동물과 지구를 위한 미술관 2탄, 이 책의 2탄격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강 이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그럼 뭐하고 사냐. 이 책은 이제 사실은 2019년, 2020년 정도, 한 2년 정도 연재됐던 글을 모은 거고요. 현재는 동물권 그리고 자연의 권리 뭐 이런 권리의 문제에서도 계속 권리의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비인간 철학이라 할까요? 그냥 비인간 물질의 철학 이런 쪽에도 신유물론이 이 철학을 대표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유물론을 포함해서 비인간 물질의 철학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내고 한겨레신문 애니멀 피플 섹션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뒤늦게 냈습니다. 이런 책이고요. 또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미술 비평만이 아니라 문학 비평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일부이긴 하지만 좀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미술 비평이고요. 그리고 생태주의 철학, 생태학적 지식 이런 걸 이제 서로 융합한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제 가졌던 감정은 그리고 또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감정은 전자의 경우에는 매혹,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어떤 분노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고 저도 좀 그런 감정 상태에서 썼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또 이 책이 특징이 자기 모순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동물 자연에 대한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 기법이라는 게 또 미술을 조명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 논의마당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독자들을. 그런데 미술 조명 비평이 있으려면은 그냥 미술의 성취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성취라는 게 동물의 고통 그리고 그 일부에서 숲이 착취 이것에 기반해서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그래서 동물의 고통을
이 기바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동물에 대한 지혜를 일깨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책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137면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애정하는 동물을 지면에 옮기는 화가는 대체로 자기 배반적 인간이기 쉽다. 허곡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허곡을 비롯하여 동서고금의 화가들이 썼고 쓰고 있는 화필에는 털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갈취당한 숱한 동물의 비명과 억울한 삶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미술계의 종사자들은 펄쩍 뛸지 모르나 인류의 회화사 자체가 곧 수피의 착취사였다. 적어도 지구 곳곳 경양 각지 미술관 박물관의 벽면과 창고에는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자기 모순성이 있는 책이다. 이런 것도 좀 고백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책을 또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기본 구도는 이렇습니다. 동물과 그 동물 넘어선 지평에서의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그 결과 좀 더 사귀어보자, 더 사귀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돌봄으로 나아가자, 돌보자 이런 취지고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교나 돌봄의 테마로 글과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은 새만금 문제, 영주댐 문제, 설악산 문제, 지리산 반달가슴곰, 그 다음에 고려범들이 다 이동을 했죠. 일제시대 이전에 이미 많이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식용 문제, 뭐 한강의 개발 문제 등 한국적인 문제랑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이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혼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좀 현장성, 그리고 당대성 이런 것들 좀 살려서 글을 쓰려고 했고요. 하여튼 이 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세상에 다가가 보려고, 인간 세계에 다가가 보려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좀 다가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독자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천천히 물결이 일어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없죠, 엄청 재미없죠.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엄청 재밌는 얘기. 예. 좀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모르는 거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디안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개를, 인간 길들였다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개라는 그 종이 인간, 저놈들 봐라. 저놈들 곁에 가면은 그냥 야생에 사는 것보다 낫겠는데? 이런 진취적인 놈들이 있었고, 걔네들 통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선택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상호 선택. 예. 근데 이제 먼저 다가온 건 얘네들이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과 연관되는 그런 그림으로 제가 이걸 실었고요. 제가 이 그림은 이제 반려성, 어떤 동물의 반려성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또 실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실리지는 못했는데 이 동물미술관 2018년 책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이분 그림은 이 책에도 실렸는데 이분은 이탈리아 수도사인데 청나라의 황실 화가가 돼요. 청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양세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죠. 그래서 황실 녹을 받으면서 엄청난 기간 동안 굉장히 독보적인 탁월한 퀄리티의 작품들을 그리셨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재원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량을 쌓을 수 있었고 해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낼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 그림은 이제 실지는 못한 건데
이걸 가져온 거는 제가 이제 이 PPT에 가져온 거는 많은 경우에 그 저기 출판사 관계자분도 계시지만 그 재정 문제 때문에 포기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그림 중에 또 하나 빠진 거고요. 이거는 실렸는데 변상벽에 고양이를 그 이제 얘기한 글에 실린 변상벽의 작품인데 이분은 변묘라고 별칭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 그림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고요. 일본의 그 고양이 그림들 많이 보셔서 아십니까? 일본에 좋은 고양이 그림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지금의 기준에서 봐서도 변상벽은 정말 고양이 그림에 관한 거의 일대의 성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품격의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작품들을 잠깐 보면은 이런 가와나베 교사의 모리 칸사의 이런 작품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고양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양이라는 동물의 어떤 성질, 성격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화의 아니라고 그 양주 8괴에 속하기도 하고 하여튼 안 속하기도 하는데 그 화암이라고 한국어로는 하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고양이 그림 일부인데 동물미술관 그 2018년도 작품에 실렸던 거고 이번 책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많이 아시죠? 올랭피아라고 많이 아시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많이 이분의 시선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요 고양이 보이십니까? 네. 예, 요 고양이에 주목해가지고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요 고양이를 주목해서 이 그림을 본 그런 글이 실려 있고요. 이 그림은 고양이와 개의 관계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제가 언급을 했고 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수베 카스틸리온의 양세형의 그 작품인데 이 그림은 없지만 이 그림은 지금 실려 있습니다. 이 책 새로운 책에 융인마도라고 해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 동물화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아냐 당신은 그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동물화에 대해서 그림은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몇 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하고 찾아보면서 이제 눈을 튀어가고 알게 되는데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해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화가인데 스웨덴의 화가고 이 사람은 이제 전공도 그랬고 대학교 때 전공도 그랬고 평생 그린 게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항상 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서식 환경, 서식지, 서식에게 서식 살아가는 행태 이런 것들을 포착한 화가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데 이런 그림들. 예, 지금 다 실리지는 못한 그림들인데 어쨌든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화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준비를 했고요. 짧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동물미술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가, 현존 화가 중에서 또 제가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화가가 민정기 화백인데, 이 범, 저는 호랑이라는 말, 호랑이냐 범이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말 중에 그 하나의 말은 좀 이상한 말이다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책에. 한번 책 들춰보시고, 왜 그런지도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범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그 인왕산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는 이런 그림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이런 식의 약간 시화된 범화가 범 그림이 많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식의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좀 친근하고 익살스럽고 우리 저기 호작도의 호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는 범이 서식하지 않아요. 예, 범에 서식지가 거의 제외돼 있어요. 일본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 동물인 거예요. 언제나 상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진짜 범을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제 강점기 때는 그래서 많이 범 사냥을 했던 거고요. 그 일본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범을 만나는 기회가 열린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좋은 범 그림을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 범 그림 갖고 왔었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좋은 범 그림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작가인데 로버트 베이트만이라는 캐나다의 현존 작가입니다. 근데 캐나다 작가, 북미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또 중국화 이런 걸 보면 진짜 범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고요. 그래서 로버트 베이트만도 여기 범 이야기에 꼭 집어넣고 싶었지만 집어넣게 되면 너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지 못한 캐나다 작가에 속합니다. 밥쿤이라는 이분은 미국 분인데 이 고음 얘기가 맨 처음 나오거든요. 고음 얘기 이 밥쿤의 작품이나 아니면은 드니스 메이어 주니어 이분의 작품을 넣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분의 작품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데니스 메이어 주니어 이분의 그림입니다. 이분은 제가 또 찾아다니면서 알게 된 또 영국의 사파가인데 찰스 터니클프라고 여기 제비 그림이 실려 있고요. 책에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혹등고래를 얘기하면서 이걸 싣고 싶었는데 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캐네디안 아티스트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또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론 킹스우드라는 분인데 이분도 동물, 야생, 자연 여기에 꽂혀가지고 항상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다니시는데 조금 더 그 릴리에 포러스 같은 작가보다 조금 더 뭐랄까 자기 중심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자기화한다고 할까? 그림을 자체를 자기를 완전히 그 안에 집어넣는 그 바깥의 것을 고스란히 옮기는 것보다 로버트 베이트만은 완전히 고스란히 옮기려고 하죠. 바깥의 것을. 근데 이분은 완전히 자기화한다고 할까? 자기를 화면에 담는다고 할까? 하여튼 시적인 시선으로 이 작품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태도나 어떤 지향 자체가 다 다른 거죠. 그 여러분 맨하튼에 가보셨어요? 한유전 선생님 가보셨어요? 맨하튼에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가보셨어요? MMA 가보셨어요? 그럼 여기 주동경의 이 작품 보셨어요? 거기까지 가셨는데 못 보셨구나. 이게 11m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11m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실려 있는데 조금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갖고 와봤고요. 한번 이쪽에서부터 걸어보시죠. 지금 MMA라고 생각하고 물고기란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피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의 살고자 하는 것으로 태어나서 어떤 자기만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초충도는 거의 실질 못했는데 혹시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좋아하세요? 신사임당의 초충도? 근데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예, 굉장히 왜냐면은 여성의 성취고 조선시대의 그런 그 정도의 초충도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이 초충도를 보면 이런 뭐 화접도나 초충도 이런 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파인 아트의 성취를 보이고 있어요. 그 어떤 기법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요것도 12세기 작품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책에 실리지 못했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동물화를 좀 더 동물화의 풍요로운 세계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중국화를 좀 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브루노 릴리에포르스와 더불어 또 이 책에서 제가 또 애정하는 작가의 작품을 또 실었는데, 허곡이라고요. 아까 제가 숲에 착취하셨다 하면서 얘기했던 그 페이지에 나온 그 화가인데, 이분은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은퇴를 했는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승려가 되더라고요. 절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절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중국어로 하면 쉬구, 한국어로 하면 허곡 이렇게 되는데, 이분의 작품은 재밌는 게 이러한 식의 파인 아트,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지향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분은 그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대충 그린다는 거죠. 그림을 대충, 그리고 엄밀하게 자세하게 세필 가지고 그리지 않아요. 왜냐면 일부러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미학적인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붓을 눕혀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그런 게 아니라 눕혀가지고 일부러 그런 자기만의 터치법을 개발해서 계속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것도 보통 자기가 산책하다 만난, 왜냐면 어디서 굉장히 야생을 좋아해가지고 론킹스우드처럼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고 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산책하는 곳에서 만난 그런 동물들, 풍경들 이런 것들을 막 담으셨는데, 그 태도도 놀랍지만 그 그림에서 풍기는 어떤 향기, 그 인간의 향기 이런 게 좀 놀라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의 소개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린 작품들, 화가들을. 그리고 제가 아까 변상벽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김홍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도를 좋게 보십니까? 김홍도가 그럼 심사정이나 아니면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 조선시대 후기에 영종조 때 신윤복이나 여러 화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화가들에 비해서 화가들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 그런 거, 평가 이런 거 있어요? 그 시선이 되게 민중적이고 이런 시선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요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김홍도를 이제 찾아보면 이 그림이 압도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 자체, 그 사람이 살고자 했던 삶 자체, 그 인간의 지향 자체가 너무 고와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분이.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이런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작품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면 좀 더 깊은 감흥을 얻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강, 여러분들 그 한강 좋아하십니까? 저는 강을 좋아하는데 어떤 도시를 가면 무조건 강부터 가요. 강변을 걷습니다. 근데 한강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걷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강은.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한강이 기이한 점이 강폭이 그 지구에서 이런 강폭이 없을 정도로 넓단 말이에요. 강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1980년대에 두 개의 보호를 하면서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좁았겠죠. 예. 어쨌든 한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발원지, 그 물의 발원지가 어디니를 이제 쭉 추적을 하다가 그 북한 땅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맵도 찾아보고 다 확인했는데 있어요. 가느다랗게 내려오죠. 아주 가느다랗게. 예, 그게 하나 물줄기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요 그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발원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금강산 그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찾아보다가 김홍도의 그림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휴전선을 넘어서 하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합류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맨하튼 말씀드렸는데 보스턴 가보셨습니까? 네. 설마 보스턴 못 가보신 분 여기 안 계시겠죠? 네, 보스턴도 못 가보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보스턴 가시면은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여기 꼭 가보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강 얘기가 아니라 산 얘기하다가 그 이제 언급을 한 작품인데 16m. 16m인데 이건 다 못 가져왔어요. 하여튼 좀 같이 만나보시죠. 이것도 일부밖에 실리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17세기 말에 그 완성이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양쯔강의 풍경을 담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보스턴의 그 박물관에 그 미술관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이제 들어가게 된 거는 최근이에요. 몇 년 안 돼. 그러니까 개인 소장이었다가 기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개적으로 오픈된 건데, 이 작품의 일부를 제가 산 얘기하면서 요 작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이고요. 이게 이제 쭉 있는데 다는 못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장강만리도 이런 것도 좀 더 메모를 하셨다가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산수이상이라는 그림인데 오민수 작가라고 제주도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작품을 허락을 받아서 이 작품을 하나 실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오민수 작가의 그림인데 이건 실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가는 아닌데 그 코리안 앤 이브스라고 판화 회사가 이제 그 만든 공동 작품이겠죠. 근데 그런 그림인데 이런 그 화재 얘기, 그리고 아마존 산림 화재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들어와 제가 소개를 했고요. 이 책에 실린 건데 뭐 불타는 지구 이거를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타는 지구를 그릴 수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는 화가나 어떤 그걸 담은 그림도 사실 찾기 어렵고, 좀 허망하다 할까요? 허무하다 할까요? 그런 걸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데 어떻게 그립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작가인데, 석양, 그 다음에 지구,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펠릭스 발로똥의 요 선셋이라는 작품을 좀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 이 작품은 지금 실려 있고, 이 작품은 실리지 못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출인가요? 석양이? 아, 석양입니다. 전부. 선셋, 전부. 아, 선셋. 예. 이분도 스위스 작가인데, 예, 도시의 석양. 그 다음에 이거는 철새 얘기를 하면서, 새만금도 얘기하면서, 이 철새 중에서 붉은 어깨 도요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모여서 800개의 플라스틱 백을 이제 연결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그 설치 미술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리 스펜서라는 분인데, 이분의 작품, 이런 걸 좀 실고 싶었는데 실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많이 다루지 못했고요. 네, 이분도 수코에라는 분인데, 이분도 영국분인데, 앞에 분도 영국분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요런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계에, 인간의 발을 닮은 기계에 들어가서, 인간의 어떤 피로물이 되고, 뭐 이런 걸 중심부에 담았고요. 어쨌든, 이런 그림도 좀 실고 싶었는데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갖고 왔고요. 이건 또 살처분. 뭐 살처분이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사실은 살처분이, 살처분의 규모나 뭐 어떤 신속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잔인함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한국이. 그런 자성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분이 이제 공정식 축산하고는 아우슈비츠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그림으로. 일단 이것도 갖고 왔고요. 자, 재밌는 시간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예, 그림은 여기까지만 소개시켜 드리고요. 재미없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일부만 제가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공격을 적게 당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지배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이게 WWF 세계 자연기금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그림으로 갖고 온 건데, 야생동물 밀거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동물들이 도시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동물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 동물들, 박쥐 같은 일부 박쥐가 섞여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또 이것 갖고 상관은 없지만 어떤 산림 파괴 행위로서 계속해서 사실 일어서 그런 일부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 박쥐가 굉장히 도시 인근에 가서, 중국의 어느 도시 인근으로 가서 그쪽에서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동물의 지배를 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걸 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냐? 야생동물
거래에 그다음에 밀거래, 기후변화, 살인파 이런 일들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심화됐냐 했을 때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살인파괴의 속도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약 40년의 기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야생동물 거래는 이제 어떤 탐욕이고요. 건강하겠다는 탐욕, 뭐 이런 탐욕이고, 이것을 제외하면 상품은 과다 생산, 과다 유통, 과다 소비 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약 40년의 지평을 넘어서서 인류 문명사 과정에서 인간 동물이 비인간 동물을 지배해온 이유는 뭘까? 좀 시간의 지평을 넓혀서 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많이 걔네들 착취하고 살았을까? 보면 제가 이제 이거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이게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즐거워서가 아니고 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 다 어떤 얘네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또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한국 사회 지평에서 그 비인간 동물과 관련된 오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초록색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초록색은. 그리고 요 까만색은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잠깐씩은 언급은 되지만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못하는 것들. 이 파란색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까만색인데 왜 얘는 파란색일까요? 얘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연재를 마칠 즈음부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생겨가지고 다 실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바다가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게 탄소가 많이 온실가스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해양 과학자들도 그렇고 기후변화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 많이 올라가는 그 온실가스 효과, 그 열 에너지 효과가 바다로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바다가 많이 뜨거워진 거죠. 여기도 뜨거워지지만 여기 바다가 많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뜨거워지면 제가 메커니즘은 잘은 모릅니다만 산소가 빈곤해진다고 하고요. 산소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걔네들도 많은 동물들이 산소를 필요로 해요. 걔네들. 그래서 산소 없어서 예를 들면 정어리떼, 이번에 그 뉴스에 나왔던 정어리떼가 집단 멸종하고 하는 것도 이 산소 빈곤의 문제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산성화는 뭐냐? 탄소가 일단은 대기권을 가죠. 근데 탄소를 또 일부 해양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pH 농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산성화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해양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해양의 많은 동물들, 예를 들면 산호랄지 뭐 여러 가지 어패류랄지 아니면 어류랄지 많은 동물들이 조직이 탄산칼륨으로 돼 있는데, 탄산칼륨으로 돼 있는데 그 산성화된 환경에서 적절하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한대요. 걔네들은 이게 약간 병사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탄산칼륨 조직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한 종이 집단으로 멸종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먹는 그 먹이구물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 연쇄적인 파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은 이 과정에서 번성하겠지만 어떤 종은 해파리 같은 것들은 그 보름달물 해파리가 그렇습니다. 번성하겠지만 어떤 종은 그렇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 아쉽게도 제가 이 문제는 다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이 이슈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려 그 동물 문제에 관심이 깊은 분들은
이런 개식용 문제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다음에 육식 반대하고 하지만 또 그런 분들 파업률에 대해서 또 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것 잘 모르는 게 서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투의 그 전선이 다 다양한데 저는 이제 각 전선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과 법률 개정을 동반한 일시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헌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법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 전문이나 총강을 쭉 읽어보면요. 전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어요. 그리고 동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담론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6공화국 헌법 87년에 만들어진 그 헌법 체제 하에 살고 있는데 이 개헌할 때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전문이나 총강에서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인간 동물의 존엄성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 총강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률 제 16977호. 이게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1985년, 75년, 65년 당시에는 이런 법조차 없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1991년에 제정하고 나서 14번이나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정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 후졌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1991년 당시에. 그래서 너덜너덜하게 지금 돼서 지금 14차례 개정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조 목적과 2조 정의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어 등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1조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용어들, 관리, 사육, 사람과 동물 이런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사람과 동물에서는 이런 이분법 같은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생명 존중 같은 근무의 정서를 기르자라고 써 있는데 왜 보호해야 되고 왜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되는지 동물의 생명을 왜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 동물의 생명을 왜 존중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빠져 있어요. 왜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까? 쓸데없이?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우리 많은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동물 자원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동물을 보호해야 되죠? 동물의 생명을 왜 존중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보고 답변해봐라 한다면 동물이, 비인간 동물이 우리만큼 존중받아야 되는 소중한 존재니까, 귀중한 존재니까. 그들 자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것처럼 그들도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는 이제 우리만큼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그들 자체의 그 삶의 그리고 존재의 존엄성, 그 가치, 그거를 명시해야만 한다. 그걸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인정 없이 대충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헌법을 보면은 동물의 존엄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동물은 존엄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국법에 빠져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 2조에 나옵니다. 2조의 정의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는 동물인데 이게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무척추 동물은 보호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무척추 동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무척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가정됩니다. 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느냐 아니냐 여부가 왜 보호 기준이 되어야 되죠? 이것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요. 여러 질문과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집단 지혜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제화가 잘 되려면 어떤 새로운 관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은 요 비인간 동물 관련해서 법률도 바뀌고 헌법도 바뀌고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에 의거해서 현재 자원이나 재산 이런 것으로 취급당하는 여러 동물들을 취급하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문화나 미시적 행동 이런 게 반드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이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나 관점을 잠깐 살펴보면 일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8세기 말에 일찍이 18세기 말에 좀 인류에서 선도적으로 주로 가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물의 고통에 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 잘 아시죠? 이제 행복의 총량, 세계에 존재하는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인간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자에 동물이 포함된다면 이것의 고통, 동물의 고통을 낮추는 것,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의 지향점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물권 운동이 18세기 말부터 있어 왔고요. 넬슨이라는 분의 관점을 또 소개시켜 드리면, 이분은 이제 비인간 동물도 법적인 지위 당사자다, 리걸 퍼슨이다, 법적인 인격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쾌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자들의 이유,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근거가.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기, 걔네들은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뭐 한 3살, 4살 배기 애들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요, 걔네들은. 그런데 법적인 권리 주체예요, 걔네들은.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호를 한단 말이죠, 걔네들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동물도 법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야. 얘네들은 말도 못하고 어떤 우리 법에 해당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이 그런 것처럼 법적 권리 주체다. 이거 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셨고, 그다음 톰 리건이란 분은 좀 더 일반적으로 자기 안에 존재의 가치를 구비한 자는 subject of life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subject of life라고 생각되는 모든 동물 또는 존재자는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를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기준들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subject of life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12개월 넘은 포유동물은 무조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건 이제 최소 기준이고, 이제 인간의 지식이, 과학 지식이 넓혀지면서 더 많은 존재들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얘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분은 토마스 베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좀 더 나아가죠. 톰 리건이나 아까 넬슨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가진 자는 무조건 권리 주체다. 그래서 일반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그다음에 산, 강 이런 것도 내면 세계를 가진 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톰 리건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넬슨이 얘기한 sentient being이라는데 감지 능력 있는 자, 특히 이제 이 감정,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느냐, 뭐 이런 기준이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지 않은 의식이라고 하는 또 애매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요거 사이에 애매하게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의 기준이 합당한 기준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서 요 6번 섹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소주갱이라는 분이 계세요.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연관 스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에 연관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번역하신 산색이라는 책의 22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의 하윤이 이런 말을 했다. 뱀장어나 개 따위가 죽을 때는 사지를 움츠리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측은히 여겨지기라도 하지만 대합이나 꼬막 같은 것은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 나면 도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고 초목과 같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기와 조국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솥에 넣고 삶아 먹은들 아무 상관이 없다. 진의 하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대합이나 꼬막입니다. 운소주갱이 말합니다. 슬프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들이 비록 눈이나 입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소리도 냄새도 없으나 어찌 몸을 꿈틀거릴 줄도 모르겠는가? 몸이 있고 꿈틀거릴 줄 안다면 지각이 있는 것인데 그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따름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대합이나 꼬막입니다. 대합이나 꼬막이 몸이 있고 꿈틀거릴 줄 알기 때문에 지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뭐 삶아 먹는다. 이런 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운소주갱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채식을 계속 실천했고요. 근데 운소주갱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인간 뱀장어개 요 라인에서 대합 꼬막까지는 생션 비잉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운소주갱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리고 박테리아의 권리, 연필의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여기 정도에 있을 거고요. 토마스 베리의 주장에 따르면은 적어도 박테리아까지는, 기와조각까지는 모르겠어요. 기와조각도 내면의 세계가 있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베리의 주장에 따르면은 박테리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럼 연필은요? 연필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이 볼펜은요? 이 컵은요? 이건 막 우리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나 아니면 21세기 포스트 휴머니즘 이 사상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네들 운소주갱 당신 들어봐. 인간하고 기와조각 이건 쭉 이렇게 했는데 인간하고 기와조각 사이에 뭔 큰 차이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큰 차이 없어. 어떤 면에서 이런 affective bodies, conative bodies, vivid actants, vivid entities 이런 측면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두 개는 스피노자의 개념인데요. 감음, 감염적인 신체라는 점에서 자기 지속적인 신체라는 점에서 기와조각과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액턴트는 이제 브루노 라투르의 개념입니다. 근데 라투르가 제 생각에는 화이트헤드의 액츄얼 엔터티라는 개념을 자기 식구로 바꾼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행위소인데 최소한의 행위소인데 이 행위소가 그냥 그 무력하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생동하는 살아 있으면서도 자기를 계속해서 구성해내는 자기 활동을 계속 하는 그런 행위소고요. 생동한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들에 따르면은 요것들이 연필까지 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화이트헤드를 운소주갱과 섞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생물의 탄생 이런 인류 역사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에서 생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빨아들여 가지고 흡수해서 자기를 생산해내요. 그리고 자기를 복제해내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또 배설해. 이러한 놈. 최초의 박테리아, 원시 박테리아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졌을 때 보통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만들어졌다. 이게 큰 도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러한 것의 도약을
이게 어마어마한 도약이다라는 관점을 극단화시키면은 이거는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하느님이 만든 거지 이런 거를 어떻게 그냥 진화로 볼 수 있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 도약을 굉장히 대단한 도약이다라는 입장을 극단화시키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거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는 기와 조각 같은 것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지만 의식과 자기증식을 하는, 의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기증식하는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기반 없이 경험하는 자, 행동하는 자, 주체의 지향을 지닌 자, 어떤 이런 물질들, 이런 컴퓨터,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경험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를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있고 자기 지속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시 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기반 없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와 조각 같은 거나 아니면 초목 같은 거 이런 게, 그리고 끝으로 가면 인간까지 나오는데 다 사실은 액츄얼 엔터티고 소사이어티라는 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그 기반이 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의 멤버십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보통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 저 뒤에 지금 안경 저랑 눈 마주치신 선생님,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이요. 그러면 서울에 친지분들 다 계시나요? 친지분들. 제 멤버십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황해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황해도 흔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쪽에 어떤 그쪽에 것도 친척. 예. 그리고 또 어떤 멤버십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엄마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형제들 있고 또 하고 제 자녀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친구. 지금 사시는 곳은요? 성산동. 흥산동의 어떤 마을의 그런 마을 주민으로서 어울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까? 그럼 길담의 멤버십. 일단은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서 멤버십도 있고. 여기 우리 같이.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네.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인으로서 또 멤버십도 있고. 어떤 사람이 부산 친지가 있고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나는 어떤 부산 지역에서 그 사람들까지는 나의 어떤 굉장히 친밀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그래 한국인이면 그러면 또 반갑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아가면은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화 끝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인류, 인간이라 하면은 그래도 살쾡이나 고양이나 아니면 고양이 좀 그런가요? 아니면 오소리를 합시다. 오소리나 지렁이보다는 그래도 인간이라 하면 그래도, 예? 지렁이 한 마리 죽은 것보다 저기 어디 맨하튼에 어떤 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었을 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런데, 보통은 이런데,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멤버십이 있습니까? 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면 무조건 나의 친구야.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세포의 결합체야? 세포가 있어 너도? 그럼 나도 세포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너도 그래? 그러면 나무를 보고서도 얘 친구네. 얘도 분명히 세포 단위로 다 되어 있는데, 풀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친족의식, 이걸 넓혀나갈 수 있는데, 더 넓히면은 너 분자결합체야? 나도 분자결합체인데? 너 분자결합물이야? 나도야. 반갑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웃으시는데,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사시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짜증나. 너 당연한 걸 왜 떠들고 있어. 그냥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지구인으로 삽시다, 세계 시민으로 삽시다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앞선 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자 결합물을 친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요청하는 철학이 등장하고 있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우리 저라는 사람을 한번 그 샘플로 삼아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인간이 뭐냐 했을 때 하나의 과정인데 그리고 미생물 군생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항상 뭔가를 뭐 그 바깥의 것과 소통하거나 그 교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기체도 그렇지만 기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무질서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의 상승을 낮추는 길로서의 음식물 섭취 이게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데 이게 되려면은 흙과 미생물과 식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광합성이라는 게 안 되면 쌀 한 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낚시도 안 돼요. 광합성이 안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기반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간 저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순환, 기체순환이 안 되면 얘네들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이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먹이금을 생물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다 연동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암석권, 광물, 땅 이런 것도 다 연동돼 있고 또 바다 해수의 흐름 이게 또 뒤에 배면에 있고 지구 태양이라고 하는 온 생명권 그 빛이 태양광이 옴으로써 오고 또 지구가 거의 돌고 하면서 그 하나의 생명권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온 생명권 안에 자장 속에서만 한 인간 개체가 자기를 재구성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하면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간 개체 과정의 어떤 면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죠. 생각하고 뭐 창조하고 일하고 놀고 생존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대충 말하면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저의 말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과 뒤엉켜서만 이런 것들의 베이스를 동반함으로써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따로 있고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인간 개체 과정에는 그 개체의 번영을 좌우하는 비인간 물질 행위적으로 구성된 하부 구조가 있다. 근데 하부 구조가 단순히 어떤 생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 흙 안에 이제 어떤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그물, 물, 땅, 대기, 바다.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생물과 더불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부 구조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아까 법제화 얘기를 했지만, 아까 법 얘기하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의 확립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정한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좀 참담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비인간 물질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지혜어린 반성, 지혜에 기반한 반성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에 제가 침팬지 세실리아 소송의 판결문을 실었어요. 그래서 왜 실었냐면 마리아 마우리치오 판사의 판결문인데 왜 실었냐면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이 마우리치오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세실리아라는 이름의 침팬지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면서 이 권리를 부여하는 사안은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이 침팬지들에게 부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침팬지들이 감정과 의식의 존재이며 법적 인격체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안이지요. 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이
이 판결문의 이 부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뭐냐면 이겁니다. 감정의 의식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인격체다? 인간과 유사하게 감정과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 인격체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과연 합당한 기준인가? 라고 의문을 던져보고요. 하지만 무언가를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한다. 여기는 찬성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권리 법치와 본의 담론에 저는 반대한다. 그 법치화 자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것에 방점을 두는 이것만을 강조하는 담론을 반대한다. 그 전에 인간의 오만한 인간이 붕괴되어야 된다. 빙하가 농화되는 건 용융이라는데 인간 자체가 용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권리 법제화라는 게 시스템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그 전에 동물과 만물관, 인간 물질 간의 변화 이런 일체 동물이나 만물을 동족으로 나의 동족으로 보고 친족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나와줘야 된다. 그 태도와 행동 양식이 나와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게 병행돼야 된다. 이런 흐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병행돼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더 쉬워요, 사실은.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탈인간, 죽은 인간의 자리에서 살아난 탈인간으로서의 지구적 주체가 나와 주어야 된다. 새로운 인간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하나의 축은 공부다. 만물과 동물 또는 생물 그리고 지구와 자신에 대한 공부다. 공부고 또 하나는 상상력이다. 공부만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컵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막 들리게 되는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도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 새로운 미시적인 행동 문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반드시 새로운 생각 관점이 나와 주어야 되고요. 이런 게 나와 주려면 혼란감, 불쾌감을 수반하는 인간의 붕괴, 용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까 특히 멤버십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불쾌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감정을 안 느끼셨다면은 잘 듣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거나 그런 겁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혼란감, 불쾌감을 수반하는 어떤 자기 해체 이런 지진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 법제화를 통해서 어떤 총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물에 대한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행태들, 개식용을 비롯해 가지고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극단적으로 어려운 그런 행태들을 일거에 해결해야겠지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시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이건 또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공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 생각과 느낌 서로 계속 떠들어 봐야 된다. 제가 지금 이것도 전반부에는 그림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후반부에는 제가 막 떠들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좀 촉매 역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떠들어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는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주도해서 질의응답까지.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얕은 질문은 저기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너무 깊은 질문은 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들으시면서 좀 나셨던 거나 아니면은 소회나 뭐 어떤 더 추가적으로 더 발언하고 싶으신 선생님 계시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이건 제안인데 네. 윗사람이 안 되니까 그냥 다 한번 얘기를 돌아가면서 한번 하면 어떨까 느낌도 있고. 예, 다른 분들이 제안을 받아 주셔야 될 텐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 뭐또 싫어하시면 넘어가도 네, 싫어하면 네. 넘어가고 그러면 네. 앞에서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할까요? 마지막에 조금 돌아주세요. 근데 책에 그 제목이 왜 그렇게 쓰셨는지 궁금해요. 책 제목이요. 연재 제목은 이제 동물과 지구 미술관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부 제목은 사람이 사냥보다도 못하냐는 항변의 답항이고요. 2부 제목이 이건데 이건데 1부는 이제 동물 좀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을 중심으로 좀 동물 얘기를 한 거고요. 2부는 동물의 지평을 넘어서서 동물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다, 숲, 산, 그 다음에 어떤 습지, 그 다음에 강 이런 어떤 지구 생태계의 여러 그 곳들, 동물의 서식지 이런 것들을 두루 얘기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라는 걸 좀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불타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일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글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 쌤 강의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막 눈이 막 열립니다. 저는 우리 한 8명 정도 친구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이제 청년들이에요. 같이 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느끼는 감성 차이가 사실 무지점이었어요. 오늘 얘기하신 있잖아요. 동물, 식물 이런 감성들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확실히 이 분야에서는 훨씬 더 진화된 존재들이라는 느낌이. 물론 이제 저도 채식도 하고 이러지만 그 감수성을 못 따라가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대상을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보고 공부해야 될 과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감수성을 좀 따라가야 될 과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책은 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동물권 입문하기에 상당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쌤 얘기 중에서는 탈인간 지구적 주체 네. 그게 결론이라고 제가 지금 이게 봐지는데 이런 주체 의식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느끼냐 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있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세포가 처음 생길 때 그때 기억,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그 기억이 다 담겨 있다. 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무트로 올라와서 이렇게 뭐 이런 척추 동물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에서 그 과정을 다 반복하잖아요. 태아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그런 걸 훨씬 더 깊이면 나는 이제 이런 척추 동물이기도 하면서 또 물에서 살았던 기억도 가지고 있고 또 처음 세포가 만들어져서 세포가 막 이렇게 확장되려고 했던 그 기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으면 지금 새로운 인간으로 탈인간 지구적 주체 이렇게 전환되는데 이런 인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제가 많이 적었는데 그래 하여튼 오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우리 우석영 선생님이 가진 이런 생각이 진보의 한 축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진보 의식은 이런 인식에서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주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인들이 많이 했던 주장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종교인들의 그런 인간 영혼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다른 생명체와의 교감, 공감 이런 주제를 좀 더 탈종교화하는 탈민주적인데 또 지금 시대에 잘 맞는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인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종교 그 얘기만 잠깐 제가 또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은 종교적인 어떤 직관 또는 종교적인 통찰력으로 그 어떤 제시한 것과 그리고 이제 엄밀한 과학적 이성에 의해서 이제 그 탐구한 결과물 이게 이제 아니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고 지금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합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떤 과학적 이성을 가진 분들도 종교심이란 게 깊은 종교심이란 게 불필요할리 만무하고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종교적인 통찰이 강한 분들도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또 이제 과학적인 기반을 또 구축해 가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순서인가요? 우선 그 선생님이 개념화 시켜줬던 용어가 저도 이제 사용하려고요.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 네. 이 인간이 바깥에 있는 걸로 계속 인식. 뭐 저도 곤치려고 했지만은 오늘 그 용어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서 들어왔어요. 인간 동물, 비인간 동물. 그거 숙제를 하나 얻어갑니다. 저도 뭐 생명까지, 뭐 식물에까지, 박테리아까지, 그렇지만 범주적으로 이게 생명이니까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온생명 체계에서 이런 사고를까지는 했는데 우석영 선생님이 크게 던져준 숙제는 무생물까지 이 과제를 저한테 훅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숙제는 한번 개인적으로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세요. 하기 싫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 앞에 이제 책에 실리지 않은 그림 보여주신 거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고요. 이런 그림을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그게 이제 제 질문이고요. 너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림들을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동서고금의 화가들이 이제 동물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동물에 대해서 갖는 감정 그런 거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일본에는 범이 없어서 범을 그렇게 귀엽게 그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일본인의 심리 상태로 동물을 좀 보는 것 같고 이제 예컨대 뭐 도시인들이 막 귀여워하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길냥이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캣맘들도 있고 밥도 주고 이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강의를 들었더니 이제 그분은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네. 생각하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만 줄 잡아서 1년에 800만 마리의 새가 죽는데요. 그 유리창 충돌로 등등 해서.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밥을 주면서 계속 늘어나는 고양이도 새를 죽이는데 굉장히 일조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캣맘 안 계시죠? 왜냐하면 그 얘기 들으면 캣맘들이 막 화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참 그 모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고양이조차도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전 이런 지금의 시대가 아니고 이전에 그렇게 동물을 가까이 여기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던 화가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읽어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동물권을 생각할 때처럼 그래, 동물이 소중하다, 잘 보호해야 한다,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 애증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물이라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귀찮고 그러면서도 같은 어떤 생명으로서 연민을 느끼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찾아보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많은 그림들에서 아까 올랭피아에서도 저는 그 검정 그쪽에 고양이 있는 거 지금 처음 봤어요. 그 그림을 수십 번 이상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외에 그 고양이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그림 속의 동물들을 대하는 화가의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잠깐만,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들이 동물을 그릴 때 그게 일방적으로 동물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우리와 공존한다 라는 식의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동물을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과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 그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다 사람마다 조금씩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떤 화가는 예를 들어 캐나다 그 야생을 좋아하는 화가들은 그 사람들은 그 야생성, 그 동물의 야생성을 직접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것을 이제 그 화폭에 담아보고 싶고 그 체험해서 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리고 희망에서 그런 열망에서 이제 그린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또 관심에서 또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 결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 1970년대에 한국 시골에서조차 그때 당시에 그다지 멀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동물 감수성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소라고 하는 동물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집안에 있는 뭐 닭이랄지 병아리랄지 그다음에 염소랄지 그다음 돼지랄지 이게 어떤 그
물론 이제 뭐죠? 어떨 때는 닭을 잡아먹기도 해요. 어떨 때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제외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거는 이게 그 한 울타리에 같이 사는 어떤 동반자.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물론 요 방 안에 못 올라오죠, 감히. 그러니까 약간 하위 존재긴 한데 그럼에도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같이 돌봐주면서 같이 살면 살아가는 식구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런 그냥 대성화하거나 재산으로 생각하거나 하나의 도구나 뭐 먹을거리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성이나 관점은 있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이걸 찾아냈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중국화는요, 그 구글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동아시아나 하여튼 중국화 동아시아 작품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야 되는데, 중국화는 바이두를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두 들어가서 한자로 검색을 해야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구글링이죠. 구글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서양들은 이제 서구권은 구글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망가집니다. 계속 더 몇 시간씩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요. 관심 있는 그런 작품이나 화가만 이제 일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거를 어떤 계기로 빠져들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거는 이런 프로젝트 그만하고, 다만 이런 걸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강의나 이제 이야기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하면서요, 또 글을 쓰면서 제가 어떤 뭔가를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글을 읽거나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는, 이런 뭔가를 획득해서 던져주는 이런 식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배워요. 그래서 이걸 쓰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런 북토크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저도 이제 저의 책의 독자가 돼서 더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아라고 합니다. 안양에서 왔고요.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패친입니다. 패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사랑이란 지옥에서 구해주는 것이라는 네네. 일정한 부분이 이번 이태원 사태랑 연상이 돼가지고 제가 인용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개 농장이라는 지옥과,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을 구하지 못하며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너무 이태원 사태를 저에게 이렇게 떠올리게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이태원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셨군요. 가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어요. 여기 오느라고. 근데 여기도 늦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집회를 가기 전에 이제 이 책을 보기 전에 되게 생각이 좀 복잡했어요. 저는 되게 애도를 강요당한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약간 반감이 있었고요. 근데 도대체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데 실제로 갔다 와 보니까 그것은 이제 생각의 부분은 아니었고,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정말 무고한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생된 건 맞고요. 지금 정부에서 무슨 보도 지침도 아닌 것이 참사라는 말과 희생자라는 말을 쓰지
말하라. 그래서 사고라는 말을 쓰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이렇게 언론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을 뵈면은 그래서 이런 글들과 그러니까 책을 쓰셨지만 많은 생각이 계시겠지만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이런 수만 가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떤 생각이 좀 뚜렷하게 남으시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녹색당 활동가인데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아침에도 피켓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시민들 이제 얘기를 또 이제 주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금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뭘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뭘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책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책임의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시간,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한 뭐 3-4시간 되겠죠. 그때 시간에, 그 공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상황에서 위험성을 없애야 하는 정부가 없었다. 일종의 무정부 상태였다. 그 상황이.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를 잠깐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보도 지침 이런 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좀 더 결집하고 서로 모이고 떠들고,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떠들자고 했잖아요. 떠들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갈 길을 찾아보고, 이런 불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저는 뭐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망친 지구를 과연 인간이 뭐 다시 고쳐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개정이나 법제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새에 집중하는 사람은 고양이가 문제고 고양이에 의한,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대해 이 동식물계에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이 근데 들어요. 네. 그런 질문에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숫자를 계속해서 증식시켜 나가야 된다. 늘려나가야 된다. 감염시켜 나가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개구리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니네들이 망쳐놓고 니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약간 자성이라고 하는 거가 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자성을 넘어서 무너져야 된다. 붕괴, 용인돼야 된다. 약간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제 선생님 70년대 네. 기르던 짐승 가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은 그거가 이제 인간이 그 가축을 대상으로 한 거지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이라고 하셨는데, 네. 진정성까지 가면은 제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태와 견주어 보면, 지금의 시선과 견주어 보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건 아닌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대성화되는 규모도 커지고 거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복고적인 시선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 때는 공부를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때요, 지금 이제 산업화라고 봐요, 산업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품화의 그 소용돌이에서 들어가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약했을 때는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다 어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 인간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고적이다 그런 표현을 반대합니다. 네. 뭐 촬영하신 분들은 뭐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촬영. 아까 그 올림피아 그림 보여주시면서 할 때도 고양이의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그림의 그런 어떤 동물을 동원해서 어떤 상징적인 거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 뭐 개면 충성심을 나타내고 고양이면 이게 이제 창녀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식의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떤 동물을 대상화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그림을 해석할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화가가 설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요즘들 동물을 그리는 아까 보여주신 그림들의 뭐 그런 코드들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백합은 순결을 상징해야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그런 태도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대상화를 끊임없이 시키고 그거에 이제 그릇되어지는 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회화는 뭐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모순적인 책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람이 허곡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분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 정말 친화감을 느끼는 내 식구 같은 그 사람한테 동물은 청설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올랭피아 얘기하셨는데 바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을 그리고 어떤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여성을 그리고 그 옆에 고양이를 그립니다. 그게 하나의 그때 당시에 어떤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어떤 고정된 미장센 같은 그렇게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 화가들의 작품 여러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소개를 못 해가지고 그런 화가들 이름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간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회적 시선 이런 것도 비판적으로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질문은 아니고 갑자기 조금 떠오른 말이 아까 이제 그 집에서 기르던 닭이나 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청년들의 시선에서 볼 때 집에서 같이 기르던 애를 잡아먹는 건 더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아까 좀 인용하셨는데 화이트헤드가 한 말 중에 모든 생명은 강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그게 식물이건 채식을 하더라도 식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강도인데 강도질에는 항상 그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철학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생태학 하시는 선생님이 무심한 공존이라는 말로 자연 세계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지만 배가 부를 때는 바로 옆에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모든 생명은 강도이지만 그 강도질에는 어떤 명분과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결국 동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동물을 대상화하는 것에서 그 자체를 피할 수도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무심한 공존의 자세 같은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두고 보다가, 물론 잘 키워서 살찌게 해서 잡아먹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것 없이 지금의 어떤 공장식 축산, 뭐 지금의 동물을 바라보는 거는 보호이든 착취이든 무심하지 않은 그런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자세의 변화 같은 게 좀 그 자세의 변화라는 면에서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인연을 돌봐줘야 된다. 우리가 모든 인연을 돌봐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입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든 들어간다는 거는 그 물질과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 그 뒤에 있었던 과정과 인연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인연, 그게 뭐든, 그 풀 한 점이든 나무 하나든 물이든 동물의 살점이든, 그게 뭐든 들어가기만 한다면 다 인연을 맺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연을 선연을 맺자, 좋은 인연을 맺자, 그 인연 맺기를 돌봐주자. 내 인연 맺기를 내가 좀 돌봐줘야 된다. 너무 함부로 한다. 사실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건데, 선업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랑도 통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그 무심한 공존에서 그 무심을 저식으로 풀면은 자기가 맺는 인연을 자기가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성하고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이천식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먹히는 존재도 하늘이고 먹는 존재도 하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여러 사유들이 있는 거죠. 인연을 먹는 게 인연을 맺는 일이 되게 참 좋은 시점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인연 돌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 돌봄에서 어설펐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어쨌든 어떤 저 골목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그것은 사태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위험 상황에서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인연 돌봄이라는 면에서 제가 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먹는 것만 인연 돌봐주지 말고 사는 거 있잖아요. 사는 거, 내 돈 주고 사는 거, 우리 상품이라고 부르죠. 상품을 돌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상품을 돌봐줘야 된다. 일단은 상품 하나를 구입할 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한다, 얘가 이제 해질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구매할 때도요, 얘가 나의 집에 온다? 굉장히 좋은 애야 돼, 얘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 내 공간에 오려면. 왜냐면 내 공간은 다 좋은 인연만 맺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요, 계속 늘어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비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게 탈성장이죠. 탈성장론자들이 말하는 탈성장이죠. 지구에서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끌어오는 지구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그러면은 점점 생산에서도 충격이 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에서도
계속 어떤 규모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여기 안 오셔서 문제죠. 힘이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요. 목사님 마무리 말로 해주시고 오늘 콘서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무리 말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좋은 사건 속에서 거기 가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안타까운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제주에서 복토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말을 못했는데 하여튼 버벅거리면서 했는데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야.